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0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두 번째 방송이네요. 공개 방송 지난주에 했다가 네. 오늘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좀 쓸쓸해. 쓸쓸해요. 지난주 공개 방송 하고 나서 어떻던가요? 네. 뭐 회원들 반응을? 그냥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어요?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던 건 아니라서.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그래도 많은 분들, 근데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호흡하면서 방송하니까. 아, 그랬어요? 네. 자주 한번 또 기회 만들어 볼까요? 부담스러워. 좋긴 했는데 자주는 네. 아니고 뜨문뜨문. 근데 하게 되면 좀 더 오픈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랑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좀 키워 나가 보죠, 뭐 그럼.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몰랐다, 왜 얘기 안 해줬냐, 뭐 제대로 홍보를 안 하셨네. 일부러 안 했어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오면 또 저도 딱 블로그에서만 하니까. 공개 딱 했는데 금방 신청들을 해주셔가지고 다 찼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관사님 역시 대단하세요. 블로그 파워, 막강 파워. 요새 블로그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우리 강 사장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자, 오늘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얘기는 자전거래, 부동산 자전거래. 이게 한 며칠 전부터 되게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돌아가지고 그 내용이 카페 안에서 얘기가 돌다가 기사화돼서 이제 다시 이제 기사화되니까 또 더 돌면서 지금도 굉장히 핫하게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자전거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전이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내가 비싸게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5억 5천에 사고 내가 6억에 사고 6억 5천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스스로 높게 사는 거예요. 그럼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거를 산다. 그럼 뭐 거래가 아니네요, 사실상은.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거래가 아니죠. 매도인 매수인이 동일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표현은 자전거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금융권,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말을 표현을 갖고 와서 쓴 것 같은데 지금 의혹이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났고 현재까지도 뭐 의혹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확인된 사항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부동산이 워낙 물건도 없고 가격이 막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도가 조금 부실하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도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자전거래를 그렇게 자기가 팔았다 자기가 샀다 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득이 좀 있나요? 이제 결국은 시세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작전. 그렇게 해서 작전이 되는 거죠. 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럼 매수자들이 보다가 내가 5억에도 안 산 집이 5억 5천에 거래가 됐네. 5억 7천에 거래가 됐네. 이 실거래가가 이렇게 거래된 내용들이 요새는 다 서울시 나오니까. 정보공장 강장 가면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 또 앱들도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실거래가 찍혀 있는 내용이 딱 업데이트가 되면 그 API를 받아와서 뭐 여러 부동산 서비스들이 그대로 갖고 와서 이 아파트 거래 사례하면 딱딱딱 찍어서 올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 정보의 이 전파성은 예전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사실 자전거래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래세가 이제 일종 매매한 금액 일부 수수료로 나가는 형태겠지만 이 부동산은 취득세가 높잖아요. 세율이. 그렇죠. 지금 뭐 1%, 2%, 3% 취득세가 높아서 그리고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거래하는 근거를 남기고 취득세 내고 미친 짓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전거래는 말이 안 된다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제도가 조금 부실하다라는 게 보인 게 뭐냐면 실거래가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거래된 것처럼 보이게끔 찍으면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신고를 하고 잔금을 안 치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실거래가는 높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 간에 합의만 있으면 돼요. 그냥 대표님이랑 저랑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해서 내 집을 예를 들어 시세가 지금 7억인데 제가 8억에 팔게요 했는데 대표님이 오케이를 해줘. 그래서 뭐 계약금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저한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제가 8억에 7억짜리 시세에 있는 집을 8억에 판 걸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나면 우리는 의무가 생겨요. 매매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얼른 가서 매수인 대리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구청 가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8억에 매매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언제, 잔금 언제 이렇게 해서 제가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딱 찍히겠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가 3천만 원 돌려줘요. 돌려드려.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짜고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거래할 생각 아니었으니까. 어차피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 8억 원 시세 찍힌 거 보면 주변에서 와, 이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됐어? 되게 놀랍다. 하겠지만 이제 사실은 거긴 남아 있는 거죠. 가격 자체는. 그러면 뭐 계약금만 돌려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거래가 문제가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매수인이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래서 8억에 너무 7억 거래되는 아파트를 8억에 너무 비싸게 산 것 같다 그래서 좀 해약해 달라 그래서 계약 해지해 줬다. 계약금 돌려드렸다. 뭐 이렇게 말만 맞추면 그냥 그 거래는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해제를 하고 나면 이게 구청에다가 계약이 해제됐어요라고 신고를 해서 그 내용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애는 건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의 맹점인 거야 이게. 신고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계약이 해제돼도 해제된 것을 지우라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리해 보면 이러네요. 일단은 매도하고 매수가 자기가 샀다가 자기가 파는 형태의 거래인데 일단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거래를 한 것처럼. 실제 계약금은 일정 부분 지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가 공시가 되면 일단 여론이 조성이 되겠네요.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고 나면 계약을 해제시킨다. 그걸 통해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 계약 해제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해서 올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까 장부상 근거만 남기는 근거만 거야. 이게 제가 지금 뭐 계약금을 건가요? 주고 해제를 하면서 돌려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근거가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런 근거도 없이 실거래가 신고만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 걸리면. 근데 이제 걸리면 무슨 문제가 돼요? 허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투기 조작? 그렇죠. 그런 행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를 남기거나 하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인 최근에 어떤 거니까. 기사가 있었냐면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저도 현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압구정동에서 매매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는데 30억에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을 3억을 받았는데 시세가 35억이 돼서 계약금 3억을 돌려줘도 그럼 3억 손해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5억이 더 올랐으니까 이득이라 이거야.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금을 주고 해제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게 기사에 나와서 와, 연초부터 난리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걸 만약에 거래 신고를 했어. 그럼 30억 거래 신고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해제는 됐잖아. 그럼 실제 거래된 건 아니죠. 근데 그럼 중개보수는 줘야 되겠네요. 그거는 여기 이 이슈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중개사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쌍방으로 해서 작전이 그렇죠.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뭐 조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릴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조금 찾아보려고 할 것 같고. 그래요? 이거 사실 제도로 보완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네요. 그냥 계약 해제되면 해제도 의무화해야 된다 그런 내용 추가하면 된다. 그냥 해제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신고 공시됐던 게 해제는 뭐 예를 들어
계약하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 바로 하고 해제는 59일째 해제를 하더나. 그런 해제는 또 언제 이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그게 없으니까. 되니까 또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거에 대해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니까 해제는 해제 원인일로부터 얼마 이내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원인일이 진장 몇 년 뒤인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해. 진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런 지금 사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네. 중개 사고 난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출이 막히면서 원래 계약하고 나서 네. 잔금을 치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계약할 때는 그런 대책이 없었는데 7월 달에는 파리 대책 이후에 갑자기 대출이 확 줄어들면서 잔금을 못 치러. 네. 중도금은 냈어.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판으로 다퉈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뭐 하거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2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건 뭐 해제가 된 게 아직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법을 잘 고쳐야겠는데요. 아,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제도 위에 뛰는 그 사람들의 잔머리? 상상도 못했어요. 야, 상상도 못했어. 대단하다 진짜. 이 공시된 정보를 일부러 흘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 찌라시처럼. 네. 일부러 흘리는 거잖아요. 아, 대단합니다. 창과 네. 방패에서 네. 창은 위대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창은 어떻게 이렇게 쑤실 때를 잘 찾아가지고 쑤시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어디까지나 이게 의혹이라는 얘기지 실제 뭐 그렇게 밝혀졌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충분히 근데 미뤄 짐작컨대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저는 좀 거래량이 워낙 없는 데서 그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다 11억에 다 거래들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보기 힘들 거고 이런 자전거래 의혹은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여론의 이슈를 타면 또 너도 나도 하겠는데 이거 또 잘못하면 법이 바뀌기 전까지. 법이 바뀌기 전까지. 에이, 근데 그렇게 소위 말하는 용가리 통뼈가 어디 있어요? 무서워서 겁나서 이게 다 주시하고 있고 투기 조작 행위 처벌 사실 예전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분녀에서 시세 담합하고 그런 거는 다 했잖아요. 그것도 막 금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금지한다고 그게 금지가 되나? 근데 요새도 나오고 있어요. 요새도 막 우리 아파트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맙시다. 맞아요. 사실 그 가격을 제재할 수가 없어. 그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자기는 싸게 금매라도 좀 팔고 나가고 싶은데 분녀에서 왜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게 이렇게 낮게 매물 내놓냐? 그 집을 대놓고 막 면박 주고 막 이런 사례도 언론에 보도도 된 적이 맞아요. 그 거래하면 부동산 가만 안 두겠다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중개 업소들 10여 년 전에는 얼마 이하로 매물을 붙여놓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가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장난하냐, 이 동네에서 지금 장사 그만하고 싶냐고 협박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서 조사하고 하고 해서 했지만 사실 암암리에 있어왔던 것들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단합해서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번에는 이제 시세 조작까지 나서는 거네요. 진짜 그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업소에 매물을 밖에다가 벽에다 붙여놓을 수 없게끔 해놨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 시세 높게 호가 높게 올려서 호가 반영해서 시세 올리면 그것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한다 그래서 못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지금은. 근데 원칙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세가 어느 때인데 요새 누가 그거 보고 시세 파악해?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매물이나 맞아요. 실시간으로 실거래 가신 거 당장 나오는데 동네 부동산 가서 매물 가격 얼마 있나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럼요. 다 미리 가서 알아보고 사전에 알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는 바뀌었는데 제도는 조금 약간 아직 구식인 것 같아요.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재건축 연한
관련돼서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제 시끌시끌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올해 첫 주에 부동산이 뭐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지역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항상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찰떡궁합처럼 쫓아오는 이 짝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더 규제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로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 도입될 수 있을 부동산 가격이 올해도 정말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 올해 뭐 강남은 더 올라갈 거다 뭐 몇 퍼센트 올라갈 거다 이런 뭐 논평들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예측들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무슨 대책들이 나올 거냐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을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재건축 연한을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 연한을 늘리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뭐 보유세를 늘리겠다, 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을 뭐 더 강화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 있어왔던 내용인데 뭐 그다음에 이제 저 분양가 상한제 아직 지금 적용 안 했지만 적용을 하겠다라든가 이건 다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제 전혀 없었던 얘기가 나오니까 시겁한 거죠. 이거에 해당이 돼서 재건축을 못하지 않을까 이제 우려하는 이런 분들. 이게 우려의 목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재건축 지금 그렇잖아요.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한 게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이 부활하면서 재건축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단지들이 강남권에 이제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조합만 설립되면 거의 못 사게끔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진입은 하고 싶은데 강남 안에 강남권에 새 아파트를 내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청약에서는 어차피 안 되고 그렇죠. 조합원이 되는 건데 조합원 지위 금지가 맞겠죠. 묶였으니까 그러면 조금 천천히 되더라도 곧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 네. 추진위 정도 전후 단계인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야겠다 해서 막 이제 몰려간 지역이 양천구 목동 쪽의 아파트들이나 송파구의 이제 초기 단계 재건축들이나 아니면 이제 압구정동 같은 이런 데들인데 이제 여기가 재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한이 이제 늘어나 버리게 되면 또 5년 10년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이 이슈가 되게 시끌벅적해졌어요. 맞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가시게 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일단은 재건축 연한이 30년이에요. 그래서 최장 30년이었죠. 예.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근데 과거에는 이게 좀 히스토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건축 연한을 언제로 보고 언제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에 관련돼서 뭐 1981년 이전에 준공된 거는 20년, 82년부터 91년 준공된 거는 계산을 따르는데 준공연도 빼기 기준연도 곱하기 2 플러스 22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뭐 대충 알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저층 아파트랑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건축 기술이 뭐 세계적인 국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막 대충 근처에서 무너졌잖아요. 와우 아파트. 네, 와우 아파트 무너졌잖아. 못 살던 시절에 대충 지은 저층 아파트들은 네. 위험하니까 조금 한 20년만 돼도 빨리 재건축하게 해주고 90년대 기술이 그래도 발전해서 지은 아파트들은 한 30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들을 5층 이상의 아파트냐 네. 4층 이하의 아파트냐에 따라서 이제 연한들을 그렇게 뒀었어요. 근데 이런 기준 자체도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나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안전진단을 되게 어렵게 하게끔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쪽에서 막 이게 열기가 되고 가격이 폭등하니까 니들 그렇게 사도 재건축 당장 못해. 안전진단 되게 빡빡하게 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재건축을 천천히 가게끔 그래서 시장에 들어온 가수요를 막게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체화된 연도 기준이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최장 40년. 그래서 사실 이제 90년대에 지어진 중층 아파트들은 40년 있어야 재건축하죠. 그러면 90년 되면 2000년, 2010년, 2002년, 네. 2030년인가요? 한참 뒤가 되는 거죠. 그렇죠. 3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2년. 뭐
2030년, 2020 몇 년 이후니까 한참 뒤에 해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여기는 재건축 진짜 멀었어요. 이 소리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렇죠. 예. 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에 2014년에 와서 풀어요. 이거 완화를 해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2014년 9.2 대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택지 개발을 앞으로 안 하겠다. 그 택조법을 이제 안 하겠다. 이제 그거 하면서 그럼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심지내 정비로 하겠다. 그래서 40년 연한을 최장 40년 연한을 30년 연한으로 줄이거든요. 줄이죠. 예, 그래서 공급 자체를 밖에다 그렇게 신도시 짓듯이 안 하고 도심지 안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 게 2014년이에요. 불과 3년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모습이 왔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40년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렇게 이 내용을 안전진단을 되게 빡빡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했었고 40년까지 늘리는 얘기도 했었고 했으니까 다시 이런 내용을 정 쓸 카드가 없으면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결국 그 얘기가 나왔는 게 재건축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격이 재건축 예정지로 폭등을 하니까 그거를 좀 규제하고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사실 대표적으로 사실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였잖아요. 네. 이거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받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적용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시장이 주저앉지 않고 계속 달리니까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는 재건축이 사업 시행되는 기간 자체를 휙 뒤로 밀려버리겠다. 너 지금 사도 10년 뒤에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계산 좀 해봤어요. 92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3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18년이고 그럼 이제 4년 뒤에 재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괜찮거든. 근데 이게 30년, 40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14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재건축 예상을 기대하기 못하는 상황으로 막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연도별로 따지면 이제 뭐 건물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죠. 92년도에 졌으면 거의 중층 5층 이상 아파트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해 관계자분들이 덜컥 이게 뭐야 싶은 거죠. 그렇죠. 계산들을 다 해보셔요. 가서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4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멀어지는 데들은 별로 없어요. 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90년대 산이잖아요. 5층 이상이고 만약에 이게 적용되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야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80년대에 지어져 있는 목동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이런 데들은 범위 안에서 큰 영향이 없고 20 몇 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것 때문에 40년으로 최장 40년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추진을 못 하게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단지별로 좀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뭐 아무튼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니까 뭐 후속 보도에는 보면 국토부에서는 이걸 다시 40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후속 보도도 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뭐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이는 게 밖에 택지 개발을 줄이고 도심지 내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0년으로 줄이겠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있었었던 거죠. 40년을 늘리겠다고 하면 그거에 준하는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정책 발표를 해야 될 거고 뭐 워낙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게 겁나면 이렇게라도 뭐 일단 불이라도 잡겠다라고 해서 뭐 이 부분을 좀 고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겠죠. 현실적으로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을 늘리는 부분에서 되게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아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시간이 늘어나도 어차피 다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차피 달라진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 심리적으로 재건축을 조금 더 늦게 한다는 뿐이지 갑자기 뭐랄까 우리는 안 하고 남은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가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변수가 생겼어. 뭔 변수요? 지진.
지진. 지금 그 10여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불안하다. 특히 지금 최근에 포항 같은 경우에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런 식의 어떤 정치 논리로서 이 노후 주택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사고라도 한번 어디 나봐요. 그러면 그렇죠. 예, 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말로 이게 이런 식으로 연차를 이 당시에 40년으로 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쫙 늘려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우리 집이 낡아서 안전진단 받아서 낡았으면 재건축하겠다는 건데 니들이 왜 말려? 무너지면 책임질 거야? 뭐 이런 부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런 공포심들이 일부 있어서 그렇겠다, 쉽게 진짜. 이걸 갖다가 다시 투기가 우려되니까 40년 그러면 안전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안전이 침해됐다 안 침해됐다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이거는 건드리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진 얘기는 아주 생뚱맞은데 피부에는 확 와닿는다네요. 그러니까 그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단순히 지진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화재라든가 이게 노후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경상남도 폭설 왔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뭐 도로가 마비 상태래요. 근데 아침에 50분째 차가 정차해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럴까? 경상도 원래 눈 잘 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래요. 네, 올해 처음 왔대. 부산에서 눈 잘 안 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쌓이는 것도 살다 또 처음 봤다고 뭐 이 정도 얘기 나올 정도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서울도 어저께 밤에 눈이 똑같이 그 눈 내려간 것 같거든요, 느낌에는. 근데 서울은 지금 아침에 눈이 없어. 밤새 제설차가 어마어마한 데를 다 다녀가지고. 눈 대신 저걱저걱 그거 그 영화 맞아. 때문에 밟고 오느라 오늘.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온 적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지. 그러다가 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지. 안전진단 이거 지진 대비를 해야 돼. 진짜. 맞아요. 자, 그런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방송이 좋겠습니다. 좀 종류가 바뀐 것 같아요. 재밌자고. 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 부동산 쪽에 그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2017년 12월 19일인가 뭐 그때 법안이 통과가 됐고 부서진법. 네, 일명 부서진법이라죠. 도대체 뭐가 부서졌는지 모르겠는데 부서진법이래요. 아니 왜 법이 부실해 보여? 근데 더 재밌는 걸 발견했어. 뭔데요? 사실 지난주에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려고 들어갔어. 네. 없어졌어. 그럼 시행령이 바뀌나? 글쎄. 그러니까 국회에서? 대통령령이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바꿀 일이 아니죠. 없어졌어.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여론적으로 볼 때 뭔가 좀 중차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 그 안에. 그 안에. 근데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에 관련돼서 통과가 되면 결국은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중개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그 법에 해당되기만 하면 중개를 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거든요. 업권 먹고 살 그렇죠.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냐? 뭐 이제 그런 말씀이신 뭐 어차피 먹고 사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 이번에 그것도 넘어갔잖아요. 부동산 114. 네,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갔잖아요. 그 물어보니까 부동산 서비스 진흥법에 관련돼서 대응하기 위해 일종의 TF팀에서 진행한 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박현주 회장님은 돈 잘 벌어요 진짜. 그죠? 지나가다가 사가지고 그거 얼마 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얼마 안 주고 산 거 금액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비싸게. 근데 또 모르지. 비싸게 벌었어. 이제까지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빵꾸가 났는지도 모르고. 이익이 났을까? 난 손해 좀 봤을 것 같은데. 손해 안 보죠. 그게 그래요? 네이버가 생기면서부터 일단 적자 구조는 면했으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부동산 114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면 리서치 센터들 막 하면서 급여 나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네이버에다 물건 빨대 꼽는 것도 그렇게 크게 돈이 되는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데이터라는 거 어차피 이렇게 카피하면 끝나는 거니까 데이터는 어차피 카피를 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사업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 부동산 114가 프랜차이즈 쪽으로 가려고 제일 먼저 강하게 시도를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요새 워낙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옛날과 같은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가져가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역시. 100조 굴리신다면서요 요새? 잘 모르는데. 100조 구른데 100조. 그래. 네, 그런 얘기들도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켜봐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그다음에 뭐 교육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법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무쪼록 2018년 한 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뜨거운 핫 이슈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새해 두 번째 방송 굉장히 알찼는데요. 특히 자전거래 재밌네요. 그거. 빅 이슈가 딱 있어가지고 얘기할 게 좀 있었네요. 그러게요. 네. 요새 네. 뉴스 보면 재미없어요. 그래요. 네, 부동산 뉴스를 보는데 맨날 보시니까. 그러니까 맨날 뭘 얘기. 읽으면 새로운 얘기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까 해서 보는데 뉴스 창을 봐도 죄다 뭐 이렇게 홍보성 기사들 집값 올랐네. 또 무슨 대책이네. 다른 항목이야. 연초라 조금 심심하네요. 그래요? 그러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식상해 하니까 자꾸 이렇게 쇼킹한 걸 던지나 봐요. 말도 안 되는 거. 뭐 사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라겠으며,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 새해 계획들 잘 계획 세우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실 수 있게끔 바라면서 저희 부동산 별별수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너무 빨리 했어.